자, 2000은 아니지. 전산 세무 1급 67회 아이콕스 교재, 어, 아이콕스 교재 67회 페이지는 91페이지 펴시면 돼요. 아이콕스 91페이지 전산 세무 1급 67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때 합격률은 24.92%. 대박. 24.92%. 자, 첫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가산이에요. 근데 얘 뭐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근데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서 제외입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유형자산 취득원가야. 두 번째,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교육훈련비죠. 그죠? 3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이런 거 할 때 뭐 나오냐면요, 그 기계장치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뭐 휘발유를 사왔다, 휘발유 뭐 20만 원어치 사왔다, 이거. 그럼 얘는 이 휘발유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이야. 즉 기계장치로 처리한다고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하는 경우 건물 철거 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이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야. 자, 건물 10억, 10억. 감가상각 누계 3억. 계속 들어요. 이론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로.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지. 모르면 계속 들어. 자, 만약에 건물 취득원가가 10억이고 누계액이 3억짜리야. 우선 장부금액은 7억짜리입니다. 근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여기 토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토지. 이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 이 위에. 근데 신축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 건물 지금 3층짜리 건물인데 이거 부시고, 3층짜리 부시고 15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그럼 이 건물 요 부분, 이거 지금 장부금액 취득원가는 10억이고 누계액은 3억짜리. 요거 기존 건물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야. 비용 어떻게? 건물 차변에서 대변으로 10억.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서 차변으로 3억. 나머지 7억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7억. 요렇게.
그러므로 비용 처리하는 거지 자산 처리하는 거 아니죠. 답은 3번. 2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의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로열티 수익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 사용합니다. 2번. 이자 수익은 우리 회계 많이 해봤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수익 인식하죠. 유효이자율법 발생주의. 3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의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완성 기준이 아니라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답은 3번. 그래서 여기 답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걸 신뢰성 있게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 거래를 요건 충족하면 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용역 제공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건설형 공사의 공사 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 금액과 건설 공사 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등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측정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그래요. 3번. 3번. 재무제표 상태일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닌 것은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보고기간 말하고요.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이 날짜 사이에 중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야. 보고기간 말하고요.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사이 이 사이에 어떤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의 후 사건.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했던 상황 거기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재무 보고기간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건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3번에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3개가 있는 거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은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요. 만약에 중요하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 1현재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세 개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야. 재무상태표 1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재무상태표 1 이후에 입수했대요. 그럼 바꿔야 돼요. 이미 손상차손 인식한 자산에 대한 계상한 손상차손 금액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재무상태표 이후에 입수했대요. 그럼 바꿔야 돼.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재무상태표 후에 발견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돼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했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건을 지금 제공한 거야. 그러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4번 기업 합병이나 사업 부문의 처분. 얘는 기업 합병 또는 사업 부문의 처분. 요거는 요 사이에 보고기간 말하고 재무제표 요 사이에 재무제표에 애초에 없었잖아요. 요 사이에는. 요 사이에 보고기간 말에 있었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재무제표 사실상 확정되는 날 이 날의 데이터로 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기업합병이나 사업부문의 처분은 그냥 발생한 거죠. 그냥 이때 보고기간 전에 있었고 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기업합병이나 사업부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 날짜에 두 번의 어떤 그 추가적인 상황을 제공하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세무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후 1년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주고 있다. 10월 1일 날 소프트웨어를 20에 팔았다. 5만원 업데이트 대가다. 소프트 판매와 관련해서 인식할 수익은 우선 판 거 20만원 판매하였다. 20만원에 판매했는데 그 중에 5만원은 업데이트 관련 대가. 그러면 판 금액은 15만원에 업데이트요? 업데이트? 이 업데이트 관련한 용역은 수익은 용역 수행 기간,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1년간 프로그램 업데이트해 주고 있다라는 거야. 1년간. 그럼 10월 1일부터 업데이트하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치 업데이트 해줬겠죠 올해? 그죠? 그럼 5만원 곱하기 12분의 3만큼 12,500원. 그러니까 15만원에 12,500원 합치면 162,500원이 인식할 수익이야. 답은 3번. 자 5번 실제 기말재고자산 실제량은 900개고요. 실사. 장부상은 몇 개야? 1,100개죠. 그럼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수량기인한 손실이고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가격기인 손실이죠. 그죠? 우선 감모를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평가를 나중에 인식하는 거야. 여기 있네. 선감모, 후평가 손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봐봐. 재고자산이 장부상 1,100개가 있어요. 이렇게 1,100개. 이때 취득원가는 개당 100원이야. 100원. 그러면 장부상은 재고자산이 얼마 있는 거야? 1,100개 1,100 곱하기 100원만큼 있는 거죠. 그죠? 1,100개 곱하기 100원만큼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 몇 개래요? 실제 900개래. 900개. 장부상 1100개인데 실제 900개래. 요게 뭐야? 200개가 감모죠. 200개 곱하기 얼마? 200개 곱하기 100원이야. 그죠? 200개 곱하기 100원 하면 얼마? 2만원. 200개 곱하기 100원 2만원. 이게 뭐라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된다고요. 감모 손실은 2만원이야.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 다음에 우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의 가산이고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평가 손실 인식해야죠. 감모한 다음에. 자, 실제 몇 개인데요? 900개 있죠. 100원이었다가 시가가 얼마인데? 추정 판매 120원에 추정 판매 비용 30원을 뺀 금액이 시가야. 그럼 시가는 100원이 아니라 90원으로 떨어지네. 100원이 아니라 90원으로 떨어지네. 90원. 그러면 10원만큼 몇 개가? 900개가. 그죠? 900개 곱하기 10원. 9,000원? 900개 곱하기 10원. 9,000원.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고자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한다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이죠. 그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9,000원. 감모손실은 2만원이 되겠네요. 감모손실 2만원, 평가손실 9,000원.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 기인한 손실이고요.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가격 기인한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 답은 그래서 1번이었어. 6번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 기초 제공품은 얼마인가?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한대요. 평균법. 그러면 우선은 물량의 흐름 봐드릴게요. 물량의 흐름. 평균법. 기초가 1260단위 있는 거고요. 단기 착수 5240이죠. 단기 착수 5240. 다 합치면 6500인가 이거? 6500. 자, 이 중에 기말 제공품 가 완성품이죠. 기말 제공품은 1400단위. 그 완성품은 몇 개가 되는 거야? 완성품 5100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하는 경우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기초제공품의 원가를 물어봤어요. 우선 기초제공품이요? 종합원가 계산. 이거 기초제공품의 원가? 뭘 구하는 거예요? 기초제공품의 원가. 이건 수량이니까. 우선 뭘 구해야 되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알아야 되는데 완성 다 있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거기 보면 1,200원 나와 있죠. 1,200원. 그럼 봐봐요. 우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 볼게요.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은 당연히 몇 개가 되는 거야? 완성품은 5,100개. 5,1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요? 이거 몇 프로 진행한 거야? 기말 제공품은 60%죠? 60%.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료비랑 가공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5,100개고요. 그리고 1,400개에 대해서는 60%니까 6, 4, 24, 840개. 840개. 그 완성품 환산량은 5,940개가 나와. 5,940개. 5,940개. 그럼 봐봐요. 이 5,940개가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거든요. 그 완성품 원가 단위당 원가를 구할 때는요. 이 5,940개를 봐봐요. 여기 이게 5,940개야 얘가. 그 이 5,940개로 바꿀게요. 5,940개. 그러면 원가는 분자는 원가는요.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한 원가. 그럼 단기 발생한 원가는 520만 2천 원이래잖아. 그럼 기초제공품 원가는 몰라 X야 이게.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5,940이 얼마가 돼야 돼요? 단위당 원가 1,200원이 돼야 돼요. 1,200. 그죠? 그래서 기초제공품 원가에 520만 2천 원을 더해서 5,940을 나눈 게 1,2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각각 좌변과 우변에 이거 분모잖아. 5,940을 곱하면 얘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여기 5,940이야. 곱하기 똑같이 5,940. 요렇게 계산되면 1,200원에 5,940원. 이거 712만 8천 원 나와요. 이게 712만 8천 원. 그러면 는 기초제공품 원가와 520만 2천 원이 더한 게 712만 8천 원이란 얘기죠. 그럼 기초제공품 원가는요.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기초제공품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12만 8천 원에서 520만 2천 원을 뺀 금액 192만 6천 원이래요. 그게 답은 1번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7번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모두 인식하는 방법은 상호배분법이죠. 세 가지 방법 있잖아.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모두 인식하는 방법. 자, 우선 직접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단계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일부만 고려하는 거죠. 일부 고려. 일부 고려할 때 순서를 정해야 돼요. 순서를 정해야 돼.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죠.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지. 그래서 모두 인식하는 건 상호 배분법.
2번 보조 부문의 관리자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성과 평가하려면 보조 부문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단일 배부율법이 이중 배부율법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문 관리자 보통 보조 부문이 있고 제조 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 부문 따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제조 부문 따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 이렇게 배부하는 걸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는 이중 배부율법이 부문 관리자의 성과 평가를 위해 더 합리적이죠. 단일 배부율법이 아니라.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떤 원가 동인을 원가 배부 기준으로 선택할 때 원가 동인이 발생 원가와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품의 원가 계산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4번 원가 배부 기준 중 인과관계 기준이 공평성을 달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부 기준이죠. 인과관계 기준이. 8번 직접 노무비 80%를 제조간접비로 부과하고 있으며 4월 말에 제공품 A의 제조간접비는 2,400원이 부과되었다. 4월 말에 A에 부과될 직접 재료비를 구하면 우선 제공품 계정 T 계정은 제공품 기초 15,000원이죠. 4월 1일 기초. 그리고 세 가지가 더 발생하잖아요. 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 합친 거 뭐라고 하는데?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친 거 얼마? 86,000원이죠. 그럼 제공품 계정 차변은 다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만 1,000원이야? 10만 1,000원. 그럼 자 기말 제공품 얼마인지 볼까요? 우선 기말 제공품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요거 제품 계정의 대체액 나와 있네. 말에 제품 계정 대체액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완성된 거야.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이죠. 제품에 대체되는 건 완성품.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라는 거야? 9만 원이라는 거야. 이게 9만 원이면 기말 제품은 얼마가 돼요? 기말 제공품은 10만 1,000원에서 9만 원 뺀 거 11,000원이 됩니다. 11,000원. 이 안에 이 기말 제공품 11,000원 안에 11,000원 안에 4월 말에 제공품 A의 제조간접비는 지금 11,000원이잖아. 이 안에 얘는 24,000원이 부과됐대요.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잖아. 제조간접비는 24,000원 2,400원이래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요. 자 여기서 힌트 있잖아요. 봐봐. 직접 노무비의 80%를 제조간접비로 책에 보신 직접 노무비 80%를 제조간접비로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얼마여야 돼요? 80%가 제조간접비 2,400원이 되면요 3,000원이죠? 3,000원 38에 24잖아 38, 24 3,000원. 그러면 얘 3,000원이고요. 얘 2,400원 직접 제조간접비. 그럼 직접 재료비 얼마라는 얘기야? 나머지 그죠? 11,000원에서 6,400원을 뺀 금액 얼마? 5,600원이 되겠네요. 5,600원. 답은 1번. 9번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 자, 제조간접비는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원가는 우선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이게 원가죠, 총원가. 근데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랑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원가라고 부르죠. 기본원가, 기초원가 또는 직접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자, 그리고 가공원가, 전환원가는요. 가공원가,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가공원가, 전환원가. 1번 제조 간접비는 가공원가에 해당하죠. 제조 간접 여기 들어가잖아. 가공원가에.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랑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 부르고요. 제조 간접비와 같이 배분한다. 2번이 답이죠. 직접비는 배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추적하는 거죠. 그죠? 답은 2번. 제조 부문에서 제품에 배부할 원가는 보조 부문에서 배부받은 제조 간접비도 포함한다.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 제조 부문에서 원가가 발생하잖아, 원래. 보조 부문에도 발생하고. 그죠? 보조 부문에서도 원가가 발생하고요. 제조 부문에도 원가가 발생하죠. 얘는 무슨 얘기냐? 제조 부문에서 제품 ABC에 배부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BC. 이때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건 당연히 제품 원가에 배부해야 돼. 근데 얘가 이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비용도 제조 부문에 배부해야죠. 그죠? 요때 이 배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러니까 제조 부문에서 제품에 배부할 원가는 제조 부문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서 배부받은 제조 간접비도 포함한다 라는 얘기예요. 4번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중 배부율법을 사용하면,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 아니라 이중 배부율법을 사용하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뭘로? 실제 사용량이었고요. 제조 부문은 최대 사용량으로 배부한다. (10번) 주식회사 명지는 전기초에 영업을 개시합니다. 전기초에 영업을 개시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기초에는 기초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전기초에는 기초제공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전기와 단기의 기말 제공품 수량 및 완성도가 같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비교하면, 우선 전기는 뭐가 없어요? 기초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전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차이를 유발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제공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에는 전기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전기초에는 기초제공품이 없다는 얘기잖아. 처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는 같다는 거야.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 기가 되면요.
전기와 단기 기말 제공품 수량 및 완성도가 같을 경우 다음 연도에는 기말 제공품이 전기의 기말 제공품은 다음 연도에 뭐가 되는 거야? 기초 제공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전기에는 기초 제공품이 없으니까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완성판산이 같다고요. 근데 기초 제공품이 다음 단계에는 기초 제공품이 존재한다고. 기말 제공품 전기 기말 제공품이 올해 기초 제공품이 되니까. 그러면 기초 제공품만큼 뭐가 완성판산이 더 커요? 평균법이 더 크죠. 그죠? 평균법이. 그러니까 답은 전기는 같고요. 단기는 평균법이 더 크답니다. 11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이요. 비영업 대금 이익은 25%고요.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15%가 아니라 몇 프로죠? 25%야. 그죠?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 복권 당첨금 3억 초과하면 30%, 3억 이하면 20%. 기타 소득 중에 연금 계좌 납입액을 연금 외에 수령하면 15%. 연금 수령을 충족하지 못한 거, 연금 수령 요건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수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 중에 연금 계좌 납입액을 연금 외에 수령한 경우야. 이때는 15%. 외우셔야 돼요. 12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프로야구 경기는 과세.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과세면 당연히 농구도 과세고 축구도 과세. 프로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용역 과세입니다. 애완동물 용역 진료 용역 과세야. 자동차 운전 학원의 자동차 운전 교육, 요거 면세였다 과세로 바뀌었고요. 답은 4번이에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국선 변호인의 국선 변호. 공익목적 인적 용역. 공익목적 인적 용역은 면세입니다. 답은 4번. 13번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물 접대비는 시가와 장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죠? 현물 접대비.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는 대손입니다. 조기 회수하려고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했대. 이건 접대비가 아니라 대손입니다. 대손금으로 본다. 답은 2번.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은 접대비로 본다. 그죠?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 전산회계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접대비로 사용했다 100만원, 생계에서 받았다 10만원. 그러면 오사불공이라고 하고 접대비 얼마라고 해요? 110이라고 하죠.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거 접대비로 본다. 그죠? 그리고 간주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도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도 우리 시가로 접대비로 봤죠. 접대비 할 때. 그죠? 답은 틀린 것. 답은 아까 전에 얼마였지? 이거였고. 4번. 접대비가 1만 원, 경조사는 20만 원 초과하면 뭘 받아야 돼요? 적격증명 서류 받아야 된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은 주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 면세는 역진성 완화 목적이죠. 영세율은 영세율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면세라고 부르고요. 완전면세.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죠? 절에서 부분면세가 아니잖아. 면세사업자는 1에서 부분면세야. 봐봐요. 영세율 사업자는요.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0이야. 0 매출세액. 근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발생해. 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0인데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전액 환급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르고요. 면세는요. 면세는 매출 단계에서 매출세액, 즉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죠. 아예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공급 단계에서. 그런데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요.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 없잖아. 얘는 환급받을 수 없잖아. 얘는. 그래서 공급 단계에서 면세지만 공급받는 단계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른다고. 얘는 완전 면세제도. 영세율은. 답은 3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15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이다. 답 1번이네. 그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입금이잖아.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손금이에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손금. 업무상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입금입니다. 업무상 손해배상 수령금은 입금이야. 그러면 업무상 손해배상 지급액은요? 업무상 손해배상 지급액은 업무상 손해배상 수령액이 입금이면 업무상 손해배상 지급액은 뭐가 돼? 뭐가 돼? 손금이 되죠? 손금. 불공정 특수 자본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입금입니다. 분여받은 이익. 국세 과원합금 환급금 환급 가산금이죠. 환급 가산금은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죠. 가산금에 대한 이자잖아. 얘는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었죠. 그 답은 1번이 돼요.